이게 내가 할 짓이야? 넌 평생 바닥이나 닦으면서 살 주제에. 명품백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의 금속 장식이 광대뼈를 강타하는 순간 백화점 VIP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주변 직원들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26살 백화점 신입사원이었습니다. 3개월 전 겨우 취업한 이 회사가 전부인 평범한 직원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맞은 그 명품백의 주인이 다음 날 자기 남편의 인사발령을 받아들고 무릎 꿇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너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거야.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분 좋은 날이었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고 카페에서 산 아메리카노도 딱 제 입맛이었습니다. 백화점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이제 3개월 차 드디어 일이 손에 익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VIP 라운지 근무시네요. 선배 언니가 건네준 업무 스케줄을 받아들며 저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VIP 라운지는 백화점에서도 최상위 고객들만 이용하는 공간이었거든요. 연 구매액 5천만 원 이상, 블랙 등급 회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죠. 긴장하지 마. 그냥 음료 서빙하고 미소 지으면 돼. 선배의 조언은 간단했지만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첫 VIP 라운지 근무였거든요. 혹시 실수하면 어쩌나, 고객님께 무례하게 보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오전 10시 라운지 문을 열었습니다. 크림색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공기 중에는 은은한 디퓨저 향이 감돌았습니다. 이곳에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죠. 첫 손님은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배운 대로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오늘 마실 음료는 무엇으로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제 첫 서빙은 완벽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려놓았지만 그녀는 고맙다는 말을 건넸죠. 그 순간 저는 안도했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오전이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3명의 고객이 더 들어왔고 모두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잡지를 읽었어요. 저는 카운터에서 다음 서빙을 준비하며 긴장을 풀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라운지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진한 화장에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모습이었죠. 한 손에는 루이비통 가방을, 다른 손에는 최신형 아이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백화점 쇼핑백 5개가 따라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제가 인사하자 그녀는 대답도 없이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죠. 그래, 오늘 쇼핑 완전 짜증나. 직원들 교육이 왜 이 모양이야? 내가 뭐라고 했는데 말대꾸를 해? 저는 음료 메뉴판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저를 물리쳤어요. 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신호였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통화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고객들이 눈치를 보며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카운터에 서서 기다렸죠. 마침내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손가락으로 저를 불렀어요. 야, 여기. 반말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미소를 유지하며 다가갔죠.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얼음 빼고. 빨리. 주문을 받고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게 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고객은 왕이니까요. 커피를 내려 트레이에 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테이블로 향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발이 카펫의 작은 주름에 걸렸어요.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차 싶었죠.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트레이가 기울었습니다. 싸. 아메리카노가 쏟아졌습니다. 정확히 그녀의 루이비통 가방 위로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갈색 얼룩이 가방 위로 번져나갔어요. 뜨거운 커피가 가죽을 적셨습니다.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죠. 죄송합니다. 저는 즉시 냅킨을 꺼내 가방을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손을 확 쳐냈어요. 너 지금 뭐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300만 원짜리 가방을 망쳐? 그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배상해. 지금 당장. 죄송하지만 제가 매니저님을 불러오겠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팡! 그녀의 손에 들린 명품백이 제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뺨에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죠. 이게 내가 할 짓이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어나서 사과해. 그녀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섰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죄송하면 다야. 너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서비스가 엉망인 거야. 넌 여기서 일할 자격도 없어. 매니저님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즉시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가방 수리비는 당연히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수리? 이건 이미 망가졌어. 새 걸로 배상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매니저님이 그녀를 안내하려 했지만 그녀는 한 번 더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김서연입니다. 김서연. 기억해둘게. 너 오늘부터 여기서 못 볼 거야. 그녀는 명품백을 휘두르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죠. 어머, 완전 불쌍하다. 그래도 실수는 실수잖아. 저 나이 때는 원래 서툴지. 누군가의 동정 섞인 목소리가 오히려 더 창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카운터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려서 물컵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매니저님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서연 씨, 잠깐 나와봐요. 복도로 나가자 매니저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고객님이 워낙 화가 나셔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고객님이 당신을 해고하라고 요구하셨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해고요? 일단 당분간 다른 부서로 발령 날 것 같아요. VIP 라운지에서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정말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 고객은 우리 백화점 블랙 등급 중에서도 최상이에요. 그분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개월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겨우 취업한 이 자리가 제게는 전부였는데요. 오늘은 조퇴하세요. 내일 인사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매니저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라커룸으로 향했어요. 유니폼을 벗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라커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악몽 같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죠. 여보세요? 서연아, 오늘 일 어땠어? 엄마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딸이 손님한테 맞았다고 이제 해고될지도 모른다고요. 괜찮아. 일 잘하고 있어.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엄마 안심이다. 통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장면이 머릿속에 재생됐어요. 명품백이 날아오는 순간 그녀의 차가운 눈빛, 주변 사람들의 시선. 다음 날 아침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서연 씨, 오늘 2시에 인사팀으로 출근해 주세요. 목소리는 무척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뺨에 멍이 아직 가시지 않았더군요.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지만 완전히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활기차게 들어섰을 정문이 오늘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인사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인사팀장님이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앉으라는 손짓을 했죠. 김서연 씨, 어제 일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백화점으로서는 고객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요. 특히 VIP 고객이라면 더더욱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당분간 창고 관리 업무로 배치하겠습니다. 창고요. 지하 창고는 백화점에서 가장 기피하는 부서였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고 먼지투성이인 곳이었죠.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해고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하 창고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쌓여 있는 박스들,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 그리고 깊은 침묵. 이곳에서는 고객을 만날 일도 없었죠. 오직 상자를 나르고 재고를 정리하고 리스트를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은 50대 중반의 김 과장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분은 과묵했지만 친절했습니다. 첫날 제게 말씀하셨죠. 여기 온 사람들 대부분 사연이 있어. 넌 운이 좋은 편이야.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창고에는 저처럼 VIP 고객과의 문제로 좌천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객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가 어떤 사람은 단순한 오해로 이곳에 왔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박스를 나르고 점심을 급하게 먹고 다시 오후 6시까지 일했어요.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고립감이었습니다. 동기들은 여전히 매장에서 일하며 고객을 응대했어요. SNS에는 그들의 밝은 얼굴이 올라왔죠.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의 VIP 라운지에서 쫓겨난 애잖아. 아, 손님 가방에 커피 쏟은? 응. 근데 그 손님이 완전 재벌급이래. 남편이 대기업 전무라던데.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빨리 먹고 자리를 떴어요.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창고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옮기다가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서연 씨? 돌아보니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죠. 백화점 직원복이 아니었습니다. 네, 저를 찾으셨나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의아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녀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한지원. 변호사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를 왜? 한 달 전 VIP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 알고 있어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일을 왜 변호사가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그때 당신을 폭행한 사람 이름 기억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고객님이라고만. 박미선. 그 사람 이름이에요. 한지원 변호사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 사람 당신만 폭행한 게 아니에요. 지난 5년간 최소 12명의 서비스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했습니다. 파일 속 사진들을 보니 충격이었습니다. 식당 직원, 호텔 직원, 백화점 직원, 모두 박미선이라는 여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죠. 왜 저한테? 당신이 가장 최근 피해자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VIP 라운지에서 찍힌 CCTV 영상이었습니다. 박미선이 제 얼굴을 가방으로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이걸로 고소할 수 있어요. 폭행죄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소라니요.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을 뿐인데요. 하지만 저는 그냥 당신이 참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겁니다. 한 변호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제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날의 굴욕, 한 달간 겪은 고통, 그리고 지금도 창고에서 일하는 제 모습. 시간을 드릴게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한 변호사가 명함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 보복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또 똑같은 일을 겪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한지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소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3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작고 답답했어요. 형사님이 제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커피를 쏟은 것, 사과한 것, 그리고 가방으로 얼굴을 맞은 것까지요. 말하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CCTV 영상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폭행이네요. 형사님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그런데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요? 네.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더군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제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1년치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경찰서를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천만 원이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고 작은 차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끝내면 박미선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짓을 하지 않을까요? 그날 저녁 한지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합의 제안 받으셨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합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정은 당신이 해야 해요. 한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합의 안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여전히 창고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매니저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서연 씨, 혹시 요즘 회사 밖에서 누구 만나고 있어요? 아니요, 왜요? 아니, 그냥. 조심하세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 누구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박미선 씨가 보냈습니다. 합의금을 5천만 원으로 올리겠답니다. 필요 없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소송은 길고 힘듭니다. 당신 같은 젊은 친구가 그런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언제든 마음 바뀌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사라졌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저를 때린 사람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한다는 게요. 그날 밤 한지원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가 말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박미선은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덮어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야 합니다. 다음 날 한 변호사가 저를 카페로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서연 씨, 혹시 박미선의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대기업 전무라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그 대기업이 어디인지 아세요? 한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신화그룹 전무이사 박진우. 신화그룹. 우리 백화점을 소유한 바로 그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측에서 당신을 보호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오너 일가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창고로 쫓겨난 이유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이유가 모두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아낸 게 하나 더 있어요. 한 변호사가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죠.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신화그룹 회장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VIP 라운지에 있던 고객 중 한 명이에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라운지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로 왔던 샤넬 재킷의 우아한 여성. 설마 그분이요? 정확히는 회장님의 외동딸이고 유럽에 살다가 최근 한국에 돌아오셨대요. 그리고 당신이 폭행당하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럼 그분이 증언을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그분이 증언해 주신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죠. 그런데 서연 씨, 한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이 사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박미선의 남편 박진우 전무는 지금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사내 파벌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 그의 입지가 흔들리겠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떻게든 이 사건을 덮으려 할 겁니다. 한 변호사의 말에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계속하시겠어요? 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어요. 좋아요. 그럼 제대로 준비합시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한 변호사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모았고 저는 그날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했어요. CCTV 영상도 여러 각도에서 분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재판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서 박미선과 마주해야 했거든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서연 씨?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누구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한 달 전 VIP 라운지에서 처음 오신 손님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분이었어요. 회장님의 딸. 저는 강은혜라고 합니다. 내일 재판의 증인으로 서고 싶어요. 재판 당일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한 달 전 뺨의 멍은 사라졌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자 한지원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네. 근데 정말 강은혜 씨가 오실까요? 약속하셨어요. 믿어봐야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 앞쪽에 박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그녀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명품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긴장감이 법정을 가득 채웠어요. 먼저 검사님이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그날의 상황, CCTV 영상, 그리고 폭행의 명백한 증거들이 제시됐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검사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상대편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그는 유명한 대형 로펌 소속이었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정당한 분노 표출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300만 원짜리 가방을 망가뜨렸습니다. 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었을 뿐이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커피를 쏟은 건 맞지만 그게 폭행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게다가 피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벌떡 일어서자 판사님이 제지했습니다. 피해자는 자리에 앉으세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지원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저는 간신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피해자 측 증인을 불러주세요. 검사님이 말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강은혜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우아하면서도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은 그날 현장에 계셨나요? 네, VIP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그럼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은혜 씨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전 10시쯤 라운지에 들어갔어요. 피해자인 김서연 씨가 저에게 친절하게 음료를 서빙해 줬죠. 매우 공손하고 예의 바른 직원이었습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오후 2시쯤 피고인이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태도가 매우 거만했어요. 직원을 반말로 대하고 통화를 오래 하면서 다른 고객들을 불편하게 했죠.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주관적 판단입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소리쳤지만 판사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김서연 씨가 커피를 서빙하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가방에 쏟았습니다. 즉시 사과했어요. 매우 진심 어린 사과였죠. 하지만 피고인은 강은혜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가방으로 김서연 씨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어요. 아무런 경고도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때렸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강은혜 씨의 증언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20년간 유럽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서비스 직원들을 만났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이런 폭력적인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한국의 왜곡된 갑질 문화예요. 박미선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뭔데? 피고인은 조용히 하세요. 판사님의 호통에 박미선이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강은혜 씨의 증언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다른 증인들이 나왔어요. 그날 라운지에 있던 직원들, 그리고 과거 박미선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죠. 한 식당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박미선 씨가 음식이 맵다고 제 얼굴에 물을 끼얹었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죠. 호텔 직원도 나왔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드렸더니 매니저를 부르더니 저를 해고시키라고 협박했어요. 증언이 이어질수록 박미선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계속 이의를 제기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피해자는 그날을 설명해 주세요. 검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VIP 라운지에서 근무했습니다.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하려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죠. 커피를 쏟은 건 제 실수였습니다. 인정해요. 그래서 즉시 사과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박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어요. 그분은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풀이 대상이었죠. 가방으로 제 얼굴을 때렸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대우인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터져 나왔어요.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했다고 폭력을 당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창고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그 가방이 날아오는 꿈을요. 그런데 더 힘든 건 아무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검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한지원 변호사가 저를 받쳐줬어요. 잘했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을 했어요. 의뢰인은 단지 실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보였을 뿐입니다. 과도한 처벌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검사님의 최후 진술은 강력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갑질의 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짓밟았습니다. 엄벌을 요청합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심리를 마치겠습니다. 판결은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미선과 마주쳤어요. 그녀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최악을 겪었으니까요. 2주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재판 장면이 떠올랐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리고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판결일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법원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이게 무슨...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어요. 한지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누가 알렸죠? 강은혜 씨예요. 그분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박미선도 와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한 달 전과 달랐습니다. 불안해 보였죠? 판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피고인 박미선에 대한 폭행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15일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직원 김서연을 폭행했습니다. CCTV 영상과 여러 증인의 진술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넘겼어요.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왔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습관적 갑질 행위로 판단됩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박미선이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변호사가 부축했지만 그녀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겼어요. 정말로 이긴 거예요.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해자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 판결이 다른 갑질 피해자들에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한지원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용기를 내라는 신호였죠. 저는 그저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이 저를 보호해줬어요. 이 판결이 같은 피해를 겪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제 얼굴이 뉴스에 나왔어요. 하지만 진짜 사건은 그 다음날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들었어? 박진우 전무 인사 발령 났대. 진짜? 어디로? 지방 계열사로 좌천이래.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진우, 박미선의 남편이요. 매니저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 씨, 오늘부터 VIP 라운지로 복귀하세요. 네, 정말요?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매니저님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사과의 의미로 보너스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회사가 당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은 거예요. 그날 오후 강은혜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죠. 축하해요, 서연 씨. 그녀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강은혜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유럽에서 한인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그때 어떤 손님이 저를 무시하고 폭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의 무력함을 잊을 수 없었죠. 그래서 당신을 보는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시도이 계속.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용기를 낸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도운 것뿐이죠. 강은혜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박진우 전무 자천이 단순히 부인 때문만은 아니에요. 강은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회장님, 제 아버지께서 이미 그의 비리를 조사하고 계셨어요. 횡령, 배임, 여러 가지요. 이번 사건이 결정타가 된 거죠.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제 사건이 계기가 정확해요. 회장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회사도 함부로 대한다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신화그룹 박진우 전무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화면에는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박진우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 옆에는 눈물을 흘리는 박미선이 있었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를 내려다보던 그들이 이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연아, 어제 뉴스 봤어. 대단하더라. 너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동기들이 저를 축하해줬습니다. 한 달 전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죠. VIP 라운지로 복귀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고급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신사였어요.
공손히 인사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김서연 씨군요. 네, 그런데 신화그룹 회장입니다. 강은혜의 아버지죠. 제 몸이 굳었습니다. 회장님이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회장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용감한 직원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당신 덕분에 회사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회장님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직원이 필요합니다. 회장님이 떠난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말 꿈 같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박미선은 사회봉사를 시작했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돕고 있더군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구속됐습니다. 횡령 금액이 50억 원이 넘었거든요. 신문에는 그의 몰락이 대서특필됐죠. 재벌 전무의 추락, 갑질이 부른 나비 효과. 제 사건이 도미노의 첫 조각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한지원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고 있어요. 정말요? 네. 당신 사건 이후로 갑질 피해 신고가 30%나 늘었대요.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된 거예요. 퇴근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우연히 옆자리 여성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오늘 상사가 또 욕했어. 근데 이제 참지 않을 거야. 김서연 씨 사건 알지? 나도 신고할 거야.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2달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창고에서 매일 울던, 무력했던 그 모습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당당했고 강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죠. 서연아, 뉴스에서 내 이야기 봤어.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엄마의 목소리에 울컥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말 못해서. 아니야. 내가 잘 이겨내서 자랑스러워. 통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들도 알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출근길, 백화점 앞에서 한 여성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 김서연 씨 맞으시죠? 네. 저 기억 안 나세요? 6개월 전에 같이 입사한. 알아봤습니다. 같은 기수 동기였는데 2개월 만에 그만뒀던 친구였어요. 아, 맞다. 지은이네. 네. 저 사실 상사 갑질 때문에 그만뒀었거든요. 근데 언니 기사 보고 용기 얻었어요. 다시 지원하려고요. 지은이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언니가 증명해줬잖아요. 우리도 당당할 수 있다고. 제가 한 일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응,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이제는 달라질 거야. 지은이와 헤어지고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고객들이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서비스직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오후 3시쯤 익숙한 얼굴이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강은혜 씨였어요. 서연 씨,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이사회에서 발표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그룹 모든 계열사에서 갑질 무관용 원칙을 시행한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직원 인권 보호 제도를 강화한대요.
당신이 만든 변화예요. 강은혜 씨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변화가,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이 그걸 증명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하는데 알바생이 실수로 거스름 돈을 잘못 줬어요. 아, 죄송합니다. 알바생이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알바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 친구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밖으로 나오니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늘했지만 상쾌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죠. 2달 전 저는 이 별을 보며 울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분명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작은 시작에 제가 있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백화점 교육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연 씨, 신입사원 교육에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네. 당신의 경험이 신입사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한지원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등대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승낙했습니다. 교육 당일 강당에는 50명의 신입사원이 앉아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VIP 라운지에서 근무하는 김서연입니다. 신입사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몇몇은 이미 제 얼굴을 알아본 듯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2달 전 고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수한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폭력의 이유가 될 순 없어요. 우리는 서비스직 종사자지만 그 전에 한 명의 인간입니다.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공손하게 설명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 참지 마세요. 다른 신입사원이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셨어요? 소송하면서요. 무척 두려웠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평생 피해자로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 신입사원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혹시 비슷한 일 생기면 선배님처럼 대처할게요. 그들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장 내 갑질 방지 캠페인 홍보대사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요?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범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어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첫 촬영 날 스튜디오에서 다른 갑질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식당 종업원, 택배기사, 간호사, 은행원.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저처럼 용기를 낸 사람들이었죠. 반갑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5년간 일했는데 손님이 뜨거운 국을 제 손에 부은 적이 있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택배기사인데 고객이 배송이 늦었다고 폭언하더니 경비실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어요. 남성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저만 겪은 일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제가 말하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캠페인 영상이 공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이틀 만에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갑질 당했는데 참고만 있었어요. 이제는 신고해야겠어요. 김서연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도 이런 제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기업이 갑질 방지 교육을 강화했어요.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죠. 어느 날 박미선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 주소로 발송된 편지였어요. 박진우가 수감되면서 그녀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김서연 씨께 이 편지를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평생 특권 속에서 살았습니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누구든 제 말을 들어줬죠. 그래서 착각했어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 운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을 때렸을 때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화풀이였죠. 하지만 지금은 매일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당신의 놀란 눈빛, 떨리는 목소리가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이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박미선 올림. 편지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운 감정은 여전했지만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그녀도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백화점은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했어요. VIP 라운지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였습니다. 그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지원 변호사와 강은혜 씨,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서연 씨 소개할게요. 이분은 여성인권센터 이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김서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사님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갑질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당신이 자문위원을 맡아줬으면 합니다. 제가요? 네. 당신의 경험과 통찰이 필요해요.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이어지다니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4명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제 편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멋있어요. 강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혼자서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지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해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있었잖아요. 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변화 자랑스럽지 않아요? 한지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갈 길이 멀어요. 그래도 우리는 증명했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마치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서연아,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어머, 우리 딸.
갑자기 왜 그래? 엄마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항상 고마워. 나 낳아줘서. 통화를 끊고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2달 전에 저는 세상을 원망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감사했습니다.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뺨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어요. 오늘 나는 다시 꿈을 꿨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그리고 그 꿈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나는 그걸 증명했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든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저에게는 목소리가 있고 권리가 있으며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있다는 것을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이 왔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거리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많은 게 달라져 있었죠. 우선 라운지에는 직원 보호 가이드라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더 이상 직원들이 혼자 감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도 바뀌었어요. 고객 응대뿐 아니라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는 방법도 가르쳤죠. 제가 강연자로 참여한 교육 영상은 전 직원 필수 시청 자료가 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라운지에는 여러 고객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다음 주문을 준비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하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김서연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 작년에 기사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호텔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손님에게 성희롱을 당했고 회사는 쉬쉬하며 덮으려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선배님처럼 용기를 내고 싶은데 무서워요. 저는 한지원 변호사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분께 연락해 보세요. 분명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녁 무렵 강은혜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퇴근 후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강은혜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요? 우리 그룹에서 김서연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어요.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도 포함돼 있죠. 제 이름을 딴 장학금이라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을요? 네. 아버지께서 직접 제안하셨어요. 당신의 용기를 기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창고에서 매일 울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이름이 됐다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만들어낸 변화예요. 강은혜 씨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그룹 인사팀에서 당신에게 제안이 있대요. 무슨 제안인가요? 직원 인권 보호 담당 매니저 자리예요. 각 매장을 돌며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새로운 직책이었습니다. 라운지를 떠나야 한다는 게 아쉬웠지만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결정하세요. 당신이 준비됐을 때 하면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명품백에 얼굴을 맞았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경험이 저를 부서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 동료들이 축하해 줬어요. 서연아, 장학금 소식 들었어. 진짜 대단하다. 너 덕분에 우리 회사 이미지 완전 좋아졌어.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수군거림의 대상이었던 제가 이제는 존경받는 선배가 됐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신입사원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상담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무슨 일인데? 고객님이 계속 사적인 연락처를 요구하세요. 거절했는데 화를 내시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참기만 했던 그때요. 일단 매니저님께 보고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본사 인권팀에 연락해요.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 신입사원이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2의 김서연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주말에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딸, 어서 와라. 엄마, 보고 싶었어요. 식탁에 앉자 아빠가 신문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서연아, 여기 봐라. 내 기사 또 나왔다. 갑질 피해자에서 인권운동가로 김서연 씨의 1년. 제 사진과 함께 지난 1년간의 여정이 자세히 실려 있었어요. 자랑스럽다, 우리 딸. 아빠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평소 과묵하신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고생 많았지?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는 몰랐어.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만약 그때 무너졌다면 무너질 뻔했어요, 사실. 하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조용한 원룸이 저를 맞았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었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대부분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갑질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제 동생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신고하려고요. 하나하나 정성껏 답장을 썼습니다. 제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마지막 메일을 확인하는데 낯익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미선이었어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클릭했습니다. 김서연 씨에게 지난번 편지에 답장이 없었지만 다시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봉사를 마치고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매주 갑질 예방 교육을 받고 상담도 받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어요. 하지만
다른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특권을 남용했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했죠. 지난주에는 제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사과 편지를 썼어요. 12명 모두에게요. 답장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지금 복역 중입니다. 면회를 갔을 때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다고요.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다고요. 이제 저는 평범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버스를 타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게 진짜 삶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신에게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를 멈춰줘서요. 당신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박미선. 메일을 읽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묘한 안도감. 답장을 쓸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창문 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직책을 수락했습니다. 직원 인권 보호 담당 매니저. 드디어 제가 꿈꾸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첫 출근 날 본사 12층에 있는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패에는 인권보호팀 김서연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를 열어봤어요.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당신이 만들 변화를 기대할게요. 마이너스 한지원, 강은혜, 그리고 당신을 응원하는 모든 이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혼자가 아니었어요. 첫 업무는 전국 지점 순회였습니다. 각 매장의 직원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거였죠. 부산 지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매니저님, 저희 매장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데요? 부매니저님이 계속 직원들에게 폭언을 해요. 실적이 안 나오면 인격 모독하고. 바로 그거였습니다. 갑질은 고객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직장 내부에도 존재했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 직원의 눈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1년 전 제 모습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조사한 끝에 부매니저를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죠.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그 매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매니저님 덕분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출근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들의 말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계절은 다시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1년 전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계절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도시를 덮어갔습니다.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명품백이 날아오던 그 순간, 무릎 꿇고 사과하던 그때, 창고에서 매일 울던 날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지원 변호사였어요. 서연 씨, 메리 크리스마스. 변호사님도요. 오늘 혼자예요? 네, 일 정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사무실로 와요. 다 같이 모였거든요. 1시간 후 법무법인 정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한지원 변호사, 강은혜 씨, 그리고 제가 도왔던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연 씨, 다들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테이블에는 음식과 케이크가 준비돼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한 변호사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 1년 동안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죠. 통계를 보니 갑질 신고 건수가 작년 대비 150% 증가했대요. 강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신고가 늘었다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냈다는 뜻이에요. 그 중심에 서연 씨가 있었어요. 한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목소리를 냈기에 우리도 따라할 수 있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맞아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더 강하고 더 단단해진 눈빛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폭행, 좌천, 소송, 승리, 그리고 변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생존자였고 더 나아가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는 전염된다는 것을. 3년 후 서울시청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1회 직장 내 인권보호대상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시상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이제 저는 김서연 인권센터 대표였거든요. 지난 3년간 2,000명이 넘는 갑질 피해자를 도왔습니다.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상은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모든 분들께 드리는 상입니다. 특히 올해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한지원 변호사, 강은혜 씨, 그리고 제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올해 대상은 우리 모두에게 수여합니다. 침묵을 깨고 변화를 만든 모든 이들에게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김서연 대표님, 저 기억하세요? 자세히 보니 3년 전 VIP 라운지에서 만났던 그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지금은 뭐예요? 저도 인권 변호사가 됐어요. 대표님 보고 결심했거든요. 그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제가 대표님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의 용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 용기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4년 전 그날 명품백에 맞았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강한 저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이 용기를 낼 때까지, 당신이 목소리를 낼 때까지, 우리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이 올 때까지.